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봤니? 내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종하면서 게임을 하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프랑신이 웃음을 터뜨렸다. 신을 말하는 거니?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신이 존재한다 해도 내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인간을 주종하는 건 아니야.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신은 내가 진화 게임 속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도록 자유를 주고 있는 거야. 우리의 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신이야.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면 인간에겐 어리석은 짓을 할 권리도 있어.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짓을 해도 신은 간섭하지 않아. 그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권리야.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는지 프랑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말이 맞아. 어쩌면 신은 호기심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말이야.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마련해 준 것은 우리 피조물들의 한결같이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랬는지도 몰라. 신이 우리에게 이토록 큰 자유를 준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완전한 자유의지를 피조물에 대한 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슬기롭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어. 그건 아마도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결론을 짓고 프랑시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자기 백성들에게 곡물 경작을 개선하기 위한 농학 연구에 착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컴퓨터 공학은 해롭지 않은 과대망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셈이야. 나는 피조물이 나아가는 길을 일러주는 여신이야. 그녀들은 가상의 백성들을 관찰하고 지도하면서 즐겁게 한 시간을 보냈다. 줄리는 눈을 비볐다. 보통의 경우에는 눈을 깜빡이면 5초마다 두께 7미크론의 얇은 눈물막이 생기면서 각막을 적시고 씻기고 부드럽게 해주게 마련이지만 컴퓨터 화면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눈이 뻑뻑한 느낌이 들었다. 줄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눈길을 돌리고 싶었다. 하나의 세계를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눈이 아파서 그만해야겠어. 우리의 신도 하루 20시간 내내 지구를 살피고 있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안경을 가지고 있을 거고. 프랑시는 컴퓨터를 끄고 눈을 비볐다. 줄리, 너 노래 말고 좋아하는 게 뭐니? 나는 내 컴퓨터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내 것보다는 100배는 무게가 덜 나가고 화면도 아주 넓고 펼치면 바로 작동하고 무수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고장이 나는 일도 없어. 슈퍼컴퓨터니? 한번 보고 싶은데? 프랑신이 안약을 몇 방울 넣으면서 말했다. 줄리는 빙긋 웃었다. 게다가 그것은 눈을 아프게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줄리는 두툼한 책을 흔들어 보였다. 책이잖아. 여느 책하고는 다른 거야. 숲속의 땅굴에서 발견했어. 제목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야. 어떤 늙은 현인이 지었어.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영역에 관한 당대의 지식을 다 모아놓은 걸 보면 아마 세계를 두루 돌아본 사람일 거야. 아무래도 과장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해서 나도 아는 바가 전혀 없어. 하지만 조금만 읽어봐 깜짝 놀라게 될 테니까. 줄리는 친구에게 책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책장을 훌훌 넘기며 함께 훑어보았다. 프랑시는 컴퓨터에 관한 내용을 찾아내어 읽어보았다. 정보공학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수단이지만 거기에 이르자면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목이었다. 그 주장의 요지는 이러했다. 현대의 컴퓨터들은 구성 요소들 사이에 차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군주제 사회에서처럼 중앙 처리 장치가 주변의 구성 요소들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칩 내부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커다란 중앙 처리 장치 대신에 동시에 작동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협의하고 번갈아가며 결정을 내리는 다수의 마이크로소프트셋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에드몽 웰즈는 자기가 해고하는 그런 컴퓨터를 민주주의적 구조의 컴퓨터라고 부르고 있었다. 프랑시는 흥미를 느끼며 설계도를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이 미래의 컴퓨터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들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리겠는걸? 착상이 아주 재미있어.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를 무사해 놓았는데 말이야. 4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500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함께 움직이는 거야. 그런 컴퓨터의 성능을 상상할 수 있겠니? 프랑시는 그 백과사전이 단지 경고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책임을 깨달았다. 이제껏 사람들은 평행적인 구조의 컴퓨터만 만들어 왔어. 그런데 만일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컴퓨터가 나온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성능이 500배는 좋아질 거야. 줄리와 프랑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이 사이에 아주 단단한 묵계가 이루어졌다. 말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줄리는 외로움이 한결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둘은 까닭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백과사전, 마요네즈 만드는 법. 한 물질에 다른 물질을 섞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섞어서 그 둘을 승화시킨 제3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마요네즈가 바로 그것이다.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다. 달걀 노른자와 겨자를 샐러드 그릇에 넣고 나무 숟가락을 휘저 크림처럼 만든다. 기름을 조금씩 따르면서 툭툭한 유화제처럼 될 때까지 천천히 섞는다. 그런 다음 식초 20ml와 소금과 후추를 넣는다. 마요네즈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온도를 잘 맞추는 일이다. 달걀과 기름이 똑같은 온도에서 섞이도록 하는 것이 비결이다. 섭씨 15도가 이상적인 온도이다. 두 재료를 결합시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것들을 휘저을 때 생기는 작은 기포들이다. 그렇게 해서 1+1은 3이 되는 것이다. 마요네즈를 망쳤을 때는 잘못 혼합된 노른자와 기름에 찻숟가락 한 술 분량의 겨자를 조금씩 첨가하면서 천천히 저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 마무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요네즈 제조법은 회화에도 응용된다. 프랑드와 유이와 그 유명한 비법은 바로 이 마요네즈 기술의 바탕을 둔 것이다. 15세기의 반 에이크 형제는 완전히 불투명한 물감을 얻기 위해 마요네즈 형태의 유화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오늘날의 회화에서는 물, 기름, 달걀 노른자의 혼합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물, 기름, 달걀 흰자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세 번째 조사. 피라미드를 세 번째로 조사하러 오면서 막시밀리앙 리나르는 탐지기를 가져왔다. 피라미드 아래 다다르자 그는 탐지기에 마이크를 당겨서 거기 벽에 갖다 대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총성이 들리고 웃음소리와 피아노 소나틴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그는 귀를 더욱 바짝 기울였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성냥개비 6개만 가지고 크기가 똑같은 정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다. 8개 만들어야 합니다. 4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8개입니다. 성냥개비를 분질러도 안 되고 붙이거나 휘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말을 하나 더 주시겠어요? 물론 드려야죠. 잘 알고 계신 대로. 여사님은 며칠간 연속으로 나오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매번 새로운 도움말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게임의 규칙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문장을 읽겠습니다. 답을 찾아내려면 무엇에 비추어 생각하면 된다. 막시밀리앙은 그것이 알쏭달쏭 함정 퀴즈라는 퀴즈수에서 요즘 내보내고 있는 성냥개비 6개의 수수께끼라는 것을 이내 알아들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였던 것이다.
문도 창문도 없는 피라미드 안에서 어떤 놈인지 년인지 연념인지 그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였다. 몇 가지 추측이 경정의 머리에 떠올랐다. 어떤 은둔자가 방해를 받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그 앞에 틀어박혔을 거라는 추측이 가장 그럴듯했다. 그자는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 놓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어쩌면 영양주사를 맞으며 음량을 최대로 높여놓고 텔레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별의별 미치광이들이 다 있는 세상이라니까 하고 경정은 생각했다. 텔레비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가는 건 사실이지만 텔레비전을 더 잘 보고 싶어서 문도 창문도 없는 감옥에 스스로 갇힌다는 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었다. 미쳐도 여간 단단히 미치지 않고는 그런 자살 방식을 선택할 리가 없었다. 막시밀리행은 손나발을 거울벽에 붙이고 소리쳤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당신은 여기에 머물 권리가 없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건축이 금지된 자연보호구역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즉시 끊겼다.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슨 대꾸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경찰이다. 밖으로 나와라. 명령이다. 어디선가 작은 뚜껑문이 열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경정은 권총을 빼들고 시위를 경계하면서 피라미드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손바닥에 닿은 강철 총 개머리의 촉감 때문인지 어떤 적이 나타나도 끄떡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권총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었다. 권총을 손에 쥘으로써 마음이 든든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때문에 주의력이 약해진 데 있었다. 막시밀리행은 등 뒤에서 나는 희미한 날개짓 소리를 듣지 못했다. 부즈스 부즈스. 잠시 후 뭔가 목을 살짝 찌르는 것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다시 몇 걸음을 더 걸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고 무슨 소린가를 지르려 하는 것 같았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꼬꾸라졌다. 권총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길게 널브러졌다. 눈을 감기 전에 그는 두 개의 태양을 보았다. 하나는 진짜 태양이었고 또 하나는 거울벽에 비친 거였다. 그는 영국 무대의 묵직한 막처럼 내누르는 눈꺼풀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적들의 수는 수백만이다. 메뚜기들의 바다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어서 무슨 수를 내야 한다. 개미라면 마땅히 살아남기 위한 뾰족한 수를 찾아내야 한다. 월귤나무의 우듭지 끝에 매달린 채 13 개미는 더듬이를 서로 맞댄다. 하나로 결합된 그들의 생각은 공포와 살해 사이를 오간다. 벌써 모든 걸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개미들마저 있다. 그러나 백사모는 체념하지 않았다. 빠져나갈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속도다. 메뚜기들의 등딱지는 단속적인 카펫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아주 빠르게 징검징검 뛰어가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 강을 건널 때 늙은 병정개미는 물에 떠다니는 곤충들을 본 적이 있다. 그 곤충들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려는 찰나에 또 한 걸음을 옮겨 놓음으로써 물에 빠지지 않고 수면을 달렸다. 잠옷 엉뚱한 생각이다. 메뚜기들의 등은 강의 수면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다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 월귤나무가 쭉쭉 휘어지는 상황인지라 달리 방도가 없다.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든 것을 걸고 해보기로 했다. 백사모가 앞장을 섰다. 그는 메뚜기들의 등 위로 질주한다. 그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메뚜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하긴 메뚜기들은 먹고 교미하는데 몰두하느라고 자기들 등딱지 위로 개미가 스쳐 지나가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겨를이 없다. 12개미도 백사모를 따라서 메뚜기들의 등보다 높이 올라온 넓적 다리마디와 더듬이 사이를 요리조리 헤치며 달려간다.
한순간 백사모가 등딱지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오우가 때맞추어 그의 앞가슴 테두리를 붙들어 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벨록한 개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은 너무나 멀다. 가도 가도 메뚜기들의 등뿐이다. 불개미들은 메뚜기의 등을 디디며 계속 달린다. 요동도 만만치 않다. 주위의 감목들이 누리떼의 공격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개암나무와 까치밥 나무들이 침식성이 강한 빗물에 녹아버리듯 자취를 감춘다. 멀리에 커다란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좀나무들이 아니라 메뚜기가 갉아먹기 어려운 교목들이다. 이제 안심이다. 그 나무들이 개미들에게 든든한 누각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누리떼의 물결을 나무들이 막고 있다. 다시 힘을 내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누리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됐다. 탐험개미들은 아래쪽에 긴 나뭇가지로 올라간다. 이제 살았다. 비로소 세상 모든 일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듯하다. 호수처럼 펼쳐진 모래밭과 너울거리는 누리떼의 바다를 오래오래 헤쳐온 뒤에 우람찬 나무에 올라 느긋하게 세상을 굽어본다는 건 그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라. 그들은 서로 입을 맞대고 영양물을 교환하면서 원기를 되찾았다. 고립된 메뚜기 한 마리를 죽여 나눠 먹기도 했다. 12호는 자기장 감지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위치와 커다란 떡갈나무의 방향을 알아냈다. 그들은 즉시 다시 길을 떠난다. 누리떼의 물결이 다시 나무뿔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바닥을 피해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이동한다. 이윽고 그들 앞에 아주 커다란 나무 하나가 나타났다. 나무들이 누리떼의 공격을 막아주는 누각이라면 그 커다란 떡갈나무는 가장 높고도 가장 넓은 누각이 될 법하다. 그 밑동은 너럭 바위처럼 평평하고 그 우죽은 하늘을 가릴 만큼 높다. 떡갈나무의 북쪽 면에는 이끼무리가 두껍게 덮여있다. 개미들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이끼들을 밟으며 밑동을 올라간다. 개미들 세계에 전해오기로는 이 커다란 떡갈나무가 12,000년이나 묵었다고 한다. 다소 과장이 섞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이 나무는 정말로 특별하다. 껍질이며 잎이며 꽃이며 도토리의 구석구석에 생명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벨록한 개미들은 떡갈나무에 붙어 살며 하나의 동물상을 이루고 있는 갖가지 동물들을 만난다. 바구미들은 씨가를 문 것처럼 길게 나온 주둥이로 도토리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아주 작은 알들을 쓸고 금속처럼 단단한 딱지 날개가 달린 가래들은 아직 연한 액체들을 갉아먹는다. 왕하늘소의 애벌레들은 나무 껍질 속에 통로를 파는 중이고 자벌레들은 제 어버이들이 원뿔꼴로 말아 칭칭 동여맨 나뭇잎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입말이 나방의 애벌레들이 아래까지로 내려가려고 실 끝에 매달려 허공에서 대릉거리고 있다. 개미들은 그들이 매달려 있는 실을 끊고 일말의 꺼리낌 없이 애벌레들을 잡아먹는다. 먹이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날 잡아잡소 하고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나무가 만일 말을 한다면 개미들에게 고맙다고 할 게 뻔하다. 개미들은 그리 강력하진 않을지언정 포식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들은 살생을 하고 자기들이 잡은 먹이를 까탈부리지 않고 먹는다. 근데 백사모가 보기에 손가락들은 먹이 사슬에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잇고 싶어 한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나면 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며 원재료가 된 동물을 상기시키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만 식욕을 느낀다. 그래서 먹이의 정체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도록 자르고 다지고 색깔을 들이고 다른 것들과 섞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은 모든 것에 대해 결벽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짐승을 죽이기 위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맞는 것 같아.
열쇠 개미 앞에 반원 모양의 버섯들이 늘어서 있다. 마치 나무 줄기를 타고 돌아 올라가는 층층대 같다. 개미들은 숨을 돌리고 나서 버섯들을 타고 다시 올라간다. 백사모는 나무 껍질을 파고 새겨넣은 기호들을 발견한다. 화살이 심장을 꿰뚫고 있고 심장 안에는 리샤르는 리즈를 사랑한다 라고 새겨져 있다. 백사모는 손가락들의 기호를 해독할 줄 모른다. 다만 그는 주머니 칼이 파고 들어올 때 나무가 겪었을 고통은 이해한다. 화살이 심장을 꿰뚫었어도 가짜 심장이야 고통을 받지 않았겠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나무는 오렌지빛 수액을 눈물처럼 흘렸으리라. 열쇠 개미는 모둠살이하는 거미들의 둥지를 빙 돌아간다. 머리가 없거나 다리가 없는 시체들이 하얀 거미줄에 매달려 있다. 벨룩한 개미들은 떡갈나무 줄기를 타고 자꾸 올라간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마침내 밑부분이 대롱처럼 길게 늘어진 둥근 열매 같은 것을 발견했다. 저것이 바로 커다란 떡갈나무의 말벌집이다. 16호가 더듬이를 곧게 세워 그 종이 열매를 가리키며 모두에게 알렸다. 백사모는 제자리에 멈춰선 채 꼼짝하지 않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말벌집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이제부터는 조급하게 굴면 안 된다. 게다가 벌써 어둠이 밀려오고 있다. 그들은 떡갈나무에 맺힌 옹두리 하나를 골라 밤을 보내고 말벌집에는 이튿날 들어가기로 한다. 백사모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저 종이 봉지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내가 성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다리를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저곳에 정말 나를 암개미로 만들어줄 물질이 있단 말인가? 백과사전 사회변동. 잉카 부족들은 결정론을 얻었고 믿었고 세습적인 계급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들에게는 직업 지도의 문제가 없었다.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되고 무사의 아들은 무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급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혹시 생길지도 모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표시를 새겼다. 그 방법은 이러했다. 정수리가 채 굳지 않아서 숨구멍이 팔딱거리는 갓난아이의 머리를 나무로 만든 특별한 바이스에 물려 놓는다. 그 바이스는 아이들의 머리통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머리통을 원하는 모양으로 예를 들어 왕의 자식들은 네모지게, 무사의 자식들은 세모지게 하는 식이다. 머리통 모양을 주어진 틀에 맞추어가는 그 공정은 그다지 고통스럽진 않았다. 벗기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 보존 기구를 달고 다니는 거나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물렁물렁한 머리통은 나무틀 속에서 단단해진다. 그러고 나면 설령 왕자가 발가벗은 채 거리에 버려진다 해도 그게 왕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네모꼴의 왕관을 쓸 수 있는 네모진 머리를 가진 아이는 왕자뿐이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사 자식들의 머리통은 세모꼴로 맞추어졌고 농부 자식들의 머리통은 뾰족했다. 그렇듯 저마다 사회적 계급과 직능을 머리통에 찍고 평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잉카 사회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개인적인 야망이 피어날 여지가 없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